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 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나온 책들이 뭐 한두 권이 아닌데, 흥미를 끌었던 것이 저자가 앨런 그린스펀하고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특히 이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최장수 그 연준 의장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제가 읽게 된 이유가 앨런 그린스펀이 미국 자본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이후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쭉 평을 했는데 각 시대별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고 또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들의 원인과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 이분의 견해는 어떨까, 이제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또 가장 궁금했던 거는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인데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앨런 그린스펀도 그 중에 책임이 상당 부분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식으로 이 책에 썼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게 됐는데 공저자인 그 에이드리언 울드리지는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의 칼럼니스트로 쭉 활동을 하고 뭐 경제학 박사를 받았지만 아카데믹 필드보다는 언론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앨런 그린스펀은 기본적으로 미국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주로 창조적 파괴, 여러분 이 말 잘 아시죠? 그 슈페터가 얘기했던 창조적 파괴하고 또 그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는 정치적 이해관계,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은 기업가 정신과 사회의 개방성에서 기인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이러한 성장 요인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큰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공황,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큰 위기를 갖다가 그동안 미국이 어떻게 극복을 해왔으며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다시 위기의 조짐이 이제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적 파괴를 억제하는 그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거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규제, 또 이제 복지에 대한 그 어떤 그 표 때문에 발생하는 과도한 복지 지출,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적 파괴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미국 번영의 요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뽑지만 첫 번째 이제 좋은 지리적 조건, 풍부한 부존 자원, 그리고 영국의 그 의회 민주주의 전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도적으로 봤을 때 사유권 재산이 확실하게 보호가 되고 특히 뭐 특허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민자들의 성공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해외 각지에서 능력 있는 또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독립 이후에 이제 뭐 남북전쟁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그때까지, 그러니까 독립 이후에서, 남북전쟁이 아니라 대공황까지죠. 이때 보면은 미국의 기업가 정신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역동적인 사회였죠. 실제로 2차 산업혁명을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겪으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양한 기업가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가들이 미국의 성장을 이끌었죠. 근데 여기서 대공황이 나타나고 대공황이 오면서 이제 뉴딜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겁니다. 뉴딜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그린스펀은 뉴딜을 굉장히 혹독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공황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그린스펀은 약간 통화론자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잘못된 통화 정책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못된 통화 정책이 뭐냐면은 대공황 이전에는 통화 공급을 너무 확대해서 버블을 만들었고 막상 불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 가서 뒤늦게 통화를 고량을 줄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침체가 시작된 다음에 통화 공급이 더 줄어들고 은행은 파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일상적인 침체로 끝날 수 있는 게 정말로 대공황이라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됐다는 거고, 결국 정부가 잘못된 통화 정책을 쓴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이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뉴딜 정책을 피기 시작했는데 이게 경기 침체를 더 심화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면 뉴딜을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뉴딜의 내용을 하나하나 뒤져보면은 경기를 확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고 기업의 활동을 더 억제하고 생산량을 더 줄이는 식으로 가서 이것이 오히려 실업을 더 악화시키는 영향을 이제 주었다는 거죠. 또
또 노동자들을 보호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임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당시에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더 경기 침체를 심화시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세, 이제 미국에서 기업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그 관세를 굉장히 올려요. 이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건데, 이 처음에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 농민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근데 이러한 관세가 시작되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이제 보복 관세가 계속 올라오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무역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조금 그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견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경제학계에서도 이 뉴딜에 대한 평가는 좀 크게 엇갈리는데, 저는 지금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앨런 그린스펀의 입장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책에 있는 거는 뭐 그린스펀이 쓴 책이니까 그린스펀의 입장을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앨런 그린스펀은 결국 뉴딜과 그러니까 잘못된 통화 정책과 뉴딜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이라는 아주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영향을 크게 미친 거는 뭐냐면은 뉴딜이 그 기간에 영향을 끼친 것뿐만이 아니라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후에 그 이후에 미국의 분위기가 린든 존슨까지 계속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린든 존슨과 심지어는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의 닉슨이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복지 예산과 또 그때 이제 린든 존슨 시절에 있었던 그 케네디부터 시작된 거죠. 그 아폴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0년대부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죠.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역시 그 오펙의 감산이죠. 그래서 오일 샥, 제1차, 제2차 오일 샥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걸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라고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린스펀은 보다 근본적으로 린든 존슨부터 닉슨 정부까지 이어지는 복지 팽창이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세계 최강이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경영혁신을 굉장히 안 했다는 거죠. 이전에 보면은 경영학이 체계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되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미국이 이 시기부터는 혁신이 감소하고 해외의 경쟁을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만심을 가지고 저 나라들은 우리보다 한참 아래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노조하고 정부하고 이제 기업하고 합쳐서 타협을 한 건데, 이게 노조한테 상당히 많은 복지를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그 타협, 사회적인 타협과 복지 지출들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쫓아오는 해외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이 밀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격자의 변화, 다른 나라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자기네들만의 어떤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 미국의 경제를 굉장히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반등시킨 거를, 가장 큰 거를 뭐로 보냐면은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그 IT 산업의 역할이 이제 미국을 다시 반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75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창립이 됐고, 76년에 애플, 그리고 뭐 화이자 같은 회사들도 대규모 R&D를 이때 시작을 했습니다. 화이자는 IT는 아니죠. 바이오 쪽이죠. 그러니까 바이오도 이쯤부터 7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이제 대규모 R&D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했고, 그러면서 다시 투자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시기에 정부 부채가 크게 증가한 건 또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고, 과거와 같은 굴뚝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잃었지만 IT와 뭐 바이오,
제약 이런 회사 이런 분야에서 미국이 다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미국이 다시 이제 도약을 하게 됐는데 이게 한번 또 크래시가 오는 게 언제냐면은 2008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금융위기가 아주 전 세계를 크게 한번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앨런 그린스펀이 사실은 이 책에서는 밝히진 않았지만 다른 자리에서 자기도 실수를 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택의 그 버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버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꺼트리지 못하고 그 당시에 긴축을 하면서 통화량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자기가 그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명시적인 반성이나 거기에 대한 변명은 이 책에서는 쓰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이제 그 앨런 그린스펀이 한 얘기를 본 거고요. 이 당시에 이제 그 그린스펀의 설명을 한번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원인을 뭐로 보는지. 근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그동안 낮은 국제금리가 지속이 됐다는 거죠. 2000년대 들어와서 국제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낮은 상태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이때 이제 주택시장에서 버블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거기서 통화량을 갖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버블을 계속 키운 거죠. 거품이 형성된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금융시장의 환경이 변했다. 이제 그린스펀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 당시부터 새로운 금융기법이 나오고 그거를 파악할 능력을 가진 규제기관은 없었다. 또 신용평가사들조차도 이 복잡한 파생상품의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약간 자기 변명이긴 하죠, 이게. 그러면서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창조적 파괴가 그동안 미국을 이끌어왔는데 여기서는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 창조는 없이 파괴만 있는 상황으로 괴물같이 진화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지적이 나오는 게 이 사실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프레디와 페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디 맥하고 페니 메이라는 회사인데 이 두 개의 기업이 그 당시에 이게 공공기관인데 서프라임 몰기지를 사실 주도적으로 판매를 했어요. 민간 기업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한 거를 이 공공기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부실 규모를 엄청나게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쪽에서도 뭐 이런 비판들이 다른 경제학자들도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버블을 가장 키운 거는 프레디 앤 페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민간 금융회사보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침체가 엄청나게 갈 것 같았는데 2008년도 위기는 대공황, 그러니까 29년에 발생했던 대공황에 비해서는 비교적 빠르게 수습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정책 대응이 대공황 시기보다는 훨씬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순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량을 많이 풀었고 이때 양적 완화를 했죠, 이 당시에. 그 다음에 연쇄 도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은행들의 이제 연쇄 도산을 일부를 이제 파산시키면서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 보증을 쓰면서 연쇄 도산을 이제 차단을 했죠. 이게 거꾸로 대공황 시기에는 이 시기에 오히려 통화 공급량을 줄인 거죠. 그러면서 은행이 그냥 뱅크런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 급한 불을 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대공황에 비해서는 그 침체가 길어지진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앨런 그린스펀이 자기 자신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도 약간은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는 좀 얼버무리면서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종합을 하자면은 미국이 발전한 가장 주된 원인은 파괴가 창조의 대가라는 사실을 그동안 받아들여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창조적 파괴를 받아들여 왔고 여기서 이제 그 네덜란드 그 역사학자인 아르요 클라머의 얘기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 유럽은 성체 국가인 반면에 미국은 대상 국가다. 대상이 뭐냐면 카라반이죠. 그러니까 유럽은 딱 한 군데 머물러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이 카라반처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무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더 생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클라머라는 그 역사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린스펀도 이 얘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진취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특성, 창조적 파괴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파괴가 발생할 때 오는 고통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미국은 보면은 그 당시에 나타나는 영웅들 보면 상당히 결함이 있는, 인격적으로는 결함이 있다든지 뭐 사업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한 세기가 지났을 때는 미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킨 영웅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역동성이 요즘에는 쇠퇴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좀 약간은 우울한 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리더십의 원천인 일단 인적 자원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해외 인재 유치가 과거만큼 활발하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산성을 억누르는 복지제도, 그러니까 사회보장연금이라든지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갔다는 거죠. 특히 고성장기에 활동했던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현재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년도에 연방 지출의 약 3분의 2가 재량 지출이었는데 82년에는 이제 30% 미만, 그리고 이제 2014년엔 20%, 그리고 2022년엔 1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량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의무 지출은 정부가 오도 가도 못하고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거, 뭐 의료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거고, 재량 지출이 이제 정부에서 자기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1960년대에는 3분의 2 정도였으니까 정부에서 뭐 어떤 산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종류의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재량 폭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재정에 여유가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90% 이상의 정부 지출이 지금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딱 지출해야 되는데 계속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고, 저축과 복지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 나오고 있는데, 개인의 저축이 세금으로 대체가 되면서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 이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그 총량이 있을 때 세금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의 저축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투자 재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린스펀의 진단을 이제 뭐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저도 뭐 이게 100% 이제 그린스펀의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이분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신자유주의 그러면서 규제가 너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규제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규제를 기록하는 페더럴 레지스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50년대에는 평균 10,000페이지였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평균 70,000 페이지를 초과하고 있고요. 물론 이건 산업이 복잡해졌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의 예를 여기서 들었는데, 대공황 당시에 그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건설하는데 총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착공까지 10년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사업이라 그러면. 그리고 뉴욕에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11개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50년대에는 면허가 필요한 직업의 비중이 5%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이게 3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린스펀은 지금은 미국의 역동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창조적 파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속되기가 좀 어려운 게, 창조적 파괴의 혜택은 상당히 장기적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이죠. 하지만 이게 그때 딱 벌어지는 순간에 여기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창조적 파괴가 지속되기가 어렵고, 미국에서도 이런 창조적 파괴, 그 혁신 같은 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복지 쪽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치인들도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더 한 문장으로 줄여서 얘기하자면, 파괴는 가시적이지만 창조는 비가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재원을 하면서 이 책이 끝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무분별한 복지 확장 제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좀 너무 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복지가 너무 크게 증가하다 보면 재정이 이제 지속성이 확보가 안 된다. 특히 고령화가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미국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인구 구조는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고,
금융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분은 금융 전문가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했는데 금융에 대해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생기고 감독기관이 또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린스펀은 그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차라리 지급 준비금을 높이는 게 그러니까 다른 거 복잡한 규제 만들어봤자 오히려 결탁하는 사람만 더 늘어나고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편법을 쓰는 것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급 준비금을 높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은 아마 이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지만 절대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린스펀도 그런 식의 금융 버블에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상당히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에서 한때 뭐 경제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연준 의장을 했던 그린스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봤고 또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그 경제에 대한 시각은 어떤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 소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